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연말에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 계좌가 있죠. 은행도 가입하고 보험사에도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데, 요즘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는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이제 그렇다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재테크 상품 어떤 것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자세하게 좀 배워보겠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질문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송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네. 농가에도 줄 거냐 말 거냐, 네네. 이것도 잠깐 이슈였는데 소규모 농가에 한정해서 주는 게 결정됐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오늘 아침 8시에 이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열고 마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아침 뉴스까지 나왔는데요. 당초에 전부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좀 여야가 실갱이를 했었는데, 일단은 0.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 46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30만 원씩 맞춤형 재난 지원을 하는 예산 1,380억 원을 추경에 포함시키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경작 면적이 네. 농사짓는 땅이 0.5헥타르보다 작으면, 네네. 0.5헥타르면 대략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약 1,512평 정도 된다고 평기준으로 합니다. 하면. 네네. 예, 이 기준은 다 드리기는 좀 돈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에게만 좀 드려보자는 기준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됐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보편적 지원이라는 말을 썼었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지급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야당 쪽에서는 그럼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국채 발행 새로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영세 농민이라는 기준을 0.5헥타르 정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한 46만 가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0.5헥타르 기준으로 보면 이 46만 가구가 우리나라 농가의 40%가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10명 중 4명 정도가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네네. 국민연금이 요즘 국내 주식을 자꾸 팔아서 네. 주가가 안 오릅니다.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어쩔 수는 없죠. 투자 전략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자꾸 국내 주식이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비중이 더 커지면 위험이 커지니까 이제 줄인다는 건데, 네. 그럼 자꾸 불만이 그러시면 저희가 안 팔겠습니다 하는 안건을 올린 모양이에요. 안 팔겠습니다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곳에서 한 5년 단위로 해서 매년 얼마 정도의 그 자산을 살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종류별로. 비중을 결정한다는 네네. 거죠. 한국 예. 주식, 해외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나눠서 구별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비중에다가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의 여유분을 줍니다. 예. 알아서 해라. 응?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좀 더 사도 될 것 같으면 사고, 혹시 덜 사야 될 것 같으면 덜 사고 판단을 좀 해라라는 걸 주거든요. 근데 이 범위를 세부적으로 좀 조정하겠다는 안건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내일 이제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다면 하도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연금 너무 많이 파는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에 따라서 네.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당장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니까 네네네. 당장은 도움은 될 것 같은데, 이게 글쎄요. 얼마나 더 사는 겁니까? 그러면 국내 주식을 다시 팔던 걸 안 파는 겁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요. 일단은 올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운용 전체 자산에서 16.8%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16.8%라는 거는 원금 기준이 아니고 순자산 기준이니까요.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가치까지 포함한 비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삼성전자가 2배 오르면 예. 비중은 2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게 네, 지금의 어쩔 수 없이 룰이다 이거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작년에 워낙 많이 주식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딱히 그렇게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팔아야 될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6.8%보다 많은 연말에 21.8% 정도까지 비중이 올랐었거든요. 예, 국내 주식이. 네, 그래서 실제로 12월 말부터 한 2월 이달 한 11일까지 연속해서 계속 국민연금이 팔아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판다라고 하다 보니 그러면 전술적 전략적으로 두 가지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5%에 더 살 수 있는 기준을 주는데 16.8이 기준이긴 하나 네. 그거보다 더 늘어나더라도 또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 그 여유를 주는 규정이 그렇죠. 있었는데 5% 정도의 여유를 예. 주는데 거기에 이제 전술 전략이라 그래서 또 약간 반반 나뉩니다. 좀 복잡한데 표정 달라지는 게 예. 보이시죠? 전술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서 넘어버린 부분은 예. 어느 정도 용인해 주겠다라는 게 전술이고요. 전략은 매니저가 판단을 해서 네.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 나는 조금 더 들고 있겠습니다 하는 거를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술,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서 오바되는 부분은 한 1.5%포인트 정도의 버퍼를 더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 먹고 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부분을 좀 막아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 예. 어쨌든간 좀 파는 건 좀 덜해질 수 있는, 그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안건이라고 볼 수 요즘은 이제 사는 건 안 사고 그건 기대도 안 하고 네네. 이제 계속 파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담이 된다는 거였는데 네. 조금 좀 덜 팔겠습니다. 그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그게 안건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예. 국민연금이 좀 의무적으로 팔아야 될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은 생기고요. 만약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산 가치가 빠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간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언제 어떤 자산이 오를지 모르니까 네네. 우리는 비중을 정해놓고 그 비중보다 더 오른 자산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네. 그 비중보다 빠지는 자산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항상 그 비중 맞추면서 하다 보면 그게 제일 좋은 투자가 될 거다라는 네. 생각으로 그 비중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운용이 되다 보니까 약간 비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 계속 국민연금이 팔기 시작한 시점이 코스피 지수가 2,800 정도에서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3,2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기간에 국민연금은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갖고 있었으면 훨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었잖아요. 그건 뭐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도리어 전략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게 기금의 수익률에는 더 나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 부분을 좀 보완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기야 뭐 전문가들끼리 그거는 고민을 해서 제일 좋은 방향을 정할 나름이니까 네. 이게 바뀐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바뀌게 된 동기가 뭔가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해보자는 동기가 아니라 네, 국민들이 주식 많이 갖고 계신데 주가가 내려가는 게 싫으니 국민연금이 좀 더 사라, 좀 팔지 말아라 하는 네. 동기라면 이거는 좀 결과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그 전략적인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느냐? 그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꾸 모호해지는 게 더 걱정이에요. 주식이야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하니까 결과는 모를 일이지만. 네, 자,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또 반도체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그렇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 진출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파운드리가 뭐예요?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텔은 옛날에 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을 만들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인텔 인사이드 그게 제품의 핵심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퀄컴이라는 회사들이 등장하고 하면서 좀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칩만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까지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위탁 생산의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예. 2위인 삼성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해서 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영향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원래 인텔이 자기네 반도체는 자기가 만들어 쓰는 공장이 있었는데 네, 그게 그 공장이 그렇게 미세 공정을 잘하지는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기네 거는 오히려 남한테 맡기고 네, 그 공장은 놀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삼성에서도 생산하고요. TSMC에서도 인텔 물량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이제 이거 다 하겠다고 하면 그 물량도 줄고 앞으로 삼성이나 TSMC에 맡겼던 물량도 혹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어라. 반도체가 아주 중요하니까라고 하는 네.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기도 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바이든 정부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를 굉장히 키우겠다고 하고 있고 세제 혜택을 강력하게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 예. 부분도 조금 인텔하고 맞물려서 우려감을 더 키우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죠. 에셋플러스 운용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상품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투자를 잘해서 즉 투자 대상을 잘 골라서 그 가격이 올라서 돈 버는 그런 상품이 있고 그건 난 잘 못하겠는데 세금을 좀 절약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좀 버는 그런 절세형 재테크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절세형 재테크 상품 중에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없나 이것 좀 점검해 보려고 어떤 게 있는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거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세금 아낄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연말정산에 이 상품 가입하시면 도움됩니다. 네.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절세 상품이겠죠. 그렇죠. 이제 흔한 게 연금저축 혹은 연금저축 계좌, 사실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 연금저축 예. 계좌를 대부분 많이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IRP라는 거. IRP는 이제 퇴직금을 받을 때 쓰는 주머니이긴 한데 이걸 그냥 평상시에 만들어 놨다가 내가 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두 가지가 이제 연금과 관련된 소득세를 좀 깎아주는. 네. 그런데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우리가 소득세는 사실은 엉뚱한 거잖아요.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 근데 이게 이제 연금을 가입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래 노후 좀 대비하세요. 그걸 이제 유도하기 위한 제도고. 예. 그 안에서 이제 발생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약간의 절세의 기능도 있기는 또 있습니다. 해주고. 예, 요 두 가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연금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비교적 단기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이제 ISA라는 계좌.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ISA 말씀하신 거. 네. 그다음에 IRP. 네, 그리고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가입하는 거. 네 그 그렇습니다. 세 가지 종류 중에 네. 지금 들으시다가 난 다 가입했어라고 하면 오늘은 라디오 안 들으셔도 되고. 그래도 이제 활용 방법은 아셔야 되니까. 그래야 돼요? 안 들으시면 안 되죠. 이 중에서 나 가입 안 한 게 있는데 싶으시면 잘 들어두셨다가 네, 이거 도움되는 거 몰랐네 하시면 요거는 판단해 보시면 되는.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이거는 셋 중에 하나는 가입해 두면 부은 돈만큼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죠 일단. 네네.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 중에 연금보험, 연금펀드가 있는 거고, 이게 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가 있는 거고, 예. 연금저축이라는 제도는 뭐 보험으로 가입하든 펀드로 가입하든 똑같습니다. 이 세제 혜택은 내가 납입한 금액 대비 13.2% 또는 16.5% 이건 소득에 따라서 갈립니다. 예. 요거를 소득세를 환급을 해준다, 깎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말인즉슨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돌려받을 세금은 없는 거죠, 소득세는.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해주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연간 400만 원 납입분까지는 그 혜택이 있는데 예. 그걸 초과해서 내게 되면 그 혜택은 없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예.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400만 원은 가입해서 납입하는 게 예.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혜택이 있다 보니까 제약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잘라서 받아야 예, 된다. 잘라서 받아야 되는데 잘라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 한도,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받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때 가서 쌓인 돈에 나누기 10 해가지고 곱하기 120% 네.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쌓인 돈의 원금 플러스 이자, 이제 원리금이죠. 예. 총 적립금의 16.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게 젊을 때 그러면 연말정산 받은 거보다 받은 혜택보다 금액보다 크죠. 더 많이 토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칫하면? 왜냐하면 혜택을 받을 때는 내가 납입한 원금의 16.5%를 돌려받는데 예. 나중에 가서 세금을 뗄 때는 이 원금 플러스 이자의 16.5%를 받으니까 물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원금보다 미치다라고 한다면 토해내는 게 적긴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으니까요. 이렇게 장기간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넣었다가 중간에 돈 뺄 일 없이 노후에 그냥 용돈으로 받아 써야지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아무런
단점이 없으니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고 거의 그렇죠. 예.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급전으로 좀 빼서 써야 되는 어려운 사정이 생기는 분에게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가입하는 걸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데 사실 모르잖아요. 내 인생에 모르는 무슨 일이죠. 일이 생길지. 예. 그래서 사회초년생들 절세 상품으로 이걸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 네. 그럴 때는 납입 한도를 꽉 채워서 가입하지 말고 한 달에 뭐 34만 원, 35만 원씩 꽉 채워서 가입하지 말고 적은 금액씩 천천히 늘려가셔라. 여기다가 돈을 다 넣어서 세제 혜택 진짜 알뜰한 재테크를 하는데 결혼할 때 돈 없어가지고 이거 다 깨가지고 쓰시게 되면 예. 엄청나게 손해인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 장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결혼할 때 깨는 건 좀 봐주면 좋겠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뭐 해외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뭐 요양이 필요하거나 개인회생 파산 그런데 결혼은 없어요? 결혼은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뭐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요거 출산비로- 급전 필요하면 요걸 담보로 대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되네요. 대부분의 이제 금융기관에서 해주는데 네. 제약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율이 저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고요. 담보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안 깨고 요거 담보 대출 받는 게 요령이네요. 그렇죠. 깰 일이 있으면. 네, 그리고 이거는 금융기관 이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A 증권사에 나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해 놨었는데 뭐 B 증권사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혹시나 대출이 필요하면 그 금리를 비교를 해보고 옮긴 다음에 대출을 받는 것도 한 가지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꼼꼼하시다. 요즘에 너무 저금리니까 이런 거라도 아껴야 되니까 보통 근데 금리 정도는 증권사에서 받는 게 담보대출이 한 3% 예. 이율이고 그다음에 보험사 쪽으로 받으면은 공시율 알겠어요. 플러스 1.5% 포인트 정도 가상금리 붙이더라고요. 요게 1년에 4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에 직접 도움이 되고 예. 400만 원 넘어가는 건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래도 1,000 얼마까지는 1,400만 원, 1,800만 1,800만 원까지는 가입할 수 있으면 네. 연말정산에 도움도 안 되는데 굳이 가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또 재미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원래 일반적인 해외 주식형 펀드나 뭐 ETF 해외 ETF를 가입을 하면 예. 우리 국내 주식에 상장돼 있는 환매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15.4%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연금저축펀드 계좌 내에서 사고 팔고 할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펀드를 가입했다가 이거 환매하고 미국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전혀 중간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55세 때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거나 할 때 그때 세금을 떼기 때문에 세금을 이연해 준다. 네. 중간중간 세금을 떼게 되면 그만큼 투자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외 펀드나 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안 되고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에 관련된 ETF. 그런 거 꽤 있죠. 뭐 중국 주식 ETF도 있고 그렇죠. 미국 주식 많이 ETF도 있고 네네. 그런 거 가입하실 분은 그냥 증권사에 계좌 두고 날 돈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다 넣고 여기 넣고 이 계좌 안에서 하시면 하는 게 좋은데 다만 활발하게 갈아타실 분들만. 네. 왜냐하면 그건 갈아탈 때 세금을 좀 아껴주는 거잖아요. 한 가지 펀드만 가입해서 20년 동안 투자를 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 가지 펀드만 쭉 가실 경우에는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은 15.4% 물론 이제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달라지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발생한 알겠어요. 이자의 16.5%만 세금을 떼니까 그러면 여유 있는 분들은 네. 뭐 많지 않겠습니다만 1년에 이 400만 원어치 연말정산도 받고 네. 여윳돈이 있으시면 1,400만 원을 추가로 여기에 더 넣어두시면 연말정산에는 도움은 안 되는데 네. 요것도 1,400만 원씩 10년 부으면 1억 4천만 꽤 원이잖아요. 크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운용을 하면 해외 주식 ETF 같은 거 살 때 운용하면 절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이 되면 예. 훨씬 더 그게 굉장히 절세 효과가 그런데 있는 거죠. 평소에 1,400만 원을 추가로 안 부어 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넣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간 한도는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어요. 혹시나 그런데 네. 나는 세액공제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IRP를 추가로 가입하시면 아까 기존의 400만 원 한도에서 플러스 300까지 총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도움되는 것도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300을 더 부을 수 있다. 네,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렇군요. 이게 여윳돈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네. 여윳돈 없는 분들은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여유 없고 그러네요. 네, 왜, 조금 왜 세금을 여유 있는 분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또 아까 뭐 하나 더 배운다고 했죠? 일단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은 뭐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ISA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받을 때 55세까지는 안 기다려도 된다. 3년 동안만 묵혀두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는
뭐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해주고 예.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9.9%로 분리과세한다. 이런 계좌고 여기서 만기가 됐을 때 목돈이 되잖아요. 이거는 또 연금저축의 한도에 상관없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노후를 좀 크게 네. 천천히 대비를 하고 싶다. 그럼 ISA를 활용해가지고 예. 목돈을 모으다가 여기 있는 돈을 이쪽으로 납입을 옮기는 하셔도 것도 네. 그러면 추가 부분 또 세액공제 혜택도 그때 가서 이것도 받을 이제 수 있고요. 당장 방송 들으실 때는 또 나이도 젊고 하면 아유 나는 여윳돈 없어요 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데 네. 여윳돈이 없어도 요 한도까지는 채워서 부어두면 네. 나중에 여윳돈이 생겼을 때 여기서 운용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ISA는 특히나 그 한도가 2월 되기 때문에 미리 예.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여윳돈 생겼다고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저도 절세할래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한도는 좀 늘려놔야 된다. 1년간 연간 한도가 2천, 총 납입 한도 1억이기 때문에 예. 미리 만들어 두셨다가 나중에 주머니로서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오늘은 ISA, IRP 그리고 연금저축 세 가지 배웠는데 네. 나중에 따로 검색해 보시고 혹시 내가 놓치는 혜택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 받은 게 좀 있는데 혹시 김현우 소장님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다시 듣기에는 조금 더 분량 늘려서 녹음해 놓을게요. 예,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